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바쳐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분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6월 5일 수요일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경제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광물 파트너십 등 자원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교육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직전보다 1.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도 증가하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가 일본을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병 사격 훈련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오늘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압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입국했습니다. 아브레우 대표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석유 매장의 경제적 가치를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원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교역과 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자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 자원 등은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핵심 광물 파트너십 등 자원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은 첨단 배터리 등의 원료로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인데 아프리카는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한 곳입니다.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교역과 투자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 동반자 협정과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등을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원전, 태양광,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K 라이스벨트 사업의 수확량을 2027년까지 10,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방한한 25명의 아프리카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각 국가들 간의 특별한 인연을 언급하면서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냈는데 이를 통해서 한 아프리카 간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루토 케냐 대통령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루토 대통령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년 반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겁니다. Mr. President, how are you? 윤 대통령은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정상들과 일일이 만났습니다.
각국 정상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하기도, 정상회의장에 마련된 별도 환담장에서 만나기도 하며 쉴 틈 없는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정상과 우리나라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티오피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전에도 6.25 전쟁에 병력을 파병했다며 사의를 표하고,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6.25 전쟁 당시 라이베리아의 물자 지원을 언급하며 올해 수교 60주년 인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시에라리온, 모잠비크 정상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방한 기간 생일을 맞은 토고와 적도 기니 대통령에겐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되길 바란다는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번 방한 중에 또 생신을 맞이하게 되셨다고. 윤 대통령은 각 정상들에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이 더 가까운 동반자가 된 만큼 힘을 모아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내 활동 증진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양자회담을 진행한 정상들은 윤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통의 장을 열어준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는데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의 청년과 디지털, 혁신에 초점을 맞춘 개발 협력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협력의 지속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발 협력을 통한 미래 세대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린 한 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컨퍼런스. 반기문 8대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As we join together to address climate change, food insecurity, health crisis, and supply chain issues, we need simultaneously to reinvigorate partnership efforts to realize the SDGs and empowe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der to advance digital transformation on the African continent.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전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테크4 아프리카를 언급하면서 청년 세대 디지털 교육, 디지털 경제 활성화, 보건위기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ech4 Africa holds three important words of values: youth and technology and partnership. 코이카의 르완다 예비교사 ICT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성과와 함께 교육 현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과정에서 코이카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는 클로데트 이렐의 르완다 교육부 국무장관의 소감도 소개됐습니다. 한 아프리카 인프라 포럼도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정부 주도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아프리카 주요국 장관들은 인프라 분야 비전과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경제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전략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아프리카 역시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데 이어 이날 포럼에서 르완다의 지미 가솔의 인프라부 장관과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모빌리티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네, 지금 제 뒤에서 웃고 있는 분, 세계보건기구 6대 사무총장을 지낸 아시아의 슈바이처 고 이종욱 박사입니다. 이 박사의 이름을 걸고 개발도상국의 의료기술을 교육해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기념해서 이들 연수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현장을 이혜진 기자가 가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알폰스 오모나 씨는 마사카고 지역병원 소속 청년 의사입니다. 난이도 높은 응급의료 분야 수련을 원했지만 우간다에선 한계가 있어 고민하던 중 한국에 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에게 의료교육을 제공하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연수생으로 선발됐기 때문입니다. 3개월간 연세대 원주병원에서 임상과정을 수료한 그의 꿈은 한국에서 익힌 의료기술을 활용해
독에 중독된 응급 환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겁니다. I should be able to train the entire health workers in Uganda in the Uganda trauma assessment and treatment algorithm. And if we can achieve that, overall, I see that in the future we will be able to reduce the trauma mortality in Uganda to less than 10%. 이종욱 펠로시 프로그램은 세계보건기구 WHO 6대 사무총장 고 이종욱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소아마비 발생률을 세계 인구 10,000명당 1명 수준으로 낮추고 개발도상국 에이즈 퇴치에도 기여해 백신의 황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지도자 양성에 힘써온 이 전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지난해까지 30개 나라에서 연수생 1,500명이 배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42%인 622명이 아프리카에서 온 연수생이었습니다. 탄자니아 연수생이 가장 많고 가나와 우간다, 에티오피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의학 임상과정과 보건정책, 감염병 전문가 양성, 보건재정 등 다양한 연수 과정이 운영 중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마친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또 다른 의료 인력들을 양성합니다. 주로 정보 고위 관료나 국립병원장 등 보건의료 분야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종욱 펠로십 연수생들이 고국에서 결성한 동문회 규모는 12개국 1,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묶인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아프리카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지역으로서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발전을 시키면 전 세계가 함께 건강 평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이종욱 펠로십 프로그램이 한국을 넘어 대표적인 협력국 보건의료 인재양성 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서울총회를 기점으로 나라별 동문회 총회 등 다양한 현지 활동을 지원해 연수생 간 네트워크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1박 2일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참석한 모든 아프리카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했죠. 네, 먼저 이번 회의에는 유엔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연합에 소속된 48개 국가가 참석했고 30여 개국은 정상급 인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25개 나라 정상 모두와 양자회담을 마무리했는데요. 12건의 조약과 협정, 3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얻은 가장 큰 부분, 저희도 뉴스로 여러 번 짚었습니다만 핵심 광물 협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외에 기대되는 분야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핵심 광물 협력으로 안정적 수급을 꾀할 수 있게 된 점은 가장 큰 성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부와 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신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해외 수주에 있어 원팀 코리아를 구성했는데요. 출혈 경쟁 대신 민간이 하나 돼 효과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4년 연속 해외 수주 3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액 가운데 아프리카의 비중은 12억 달러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 개최를 기반으로 건설 시장의 기대 효과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경제 동반자 협정과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등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나 교량, 항만 등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외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1박 2일 동안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더군요. 과학과 농업 같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아프리카의 전수가 된다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른 국가의 정상급 인사 10여 명과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약 20개국 인사 등과 회담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 공적개발 원조 혁신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0년까지 아프리카 ODA를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AI 데이터 전문가 역량을 보유한 한국이 아프리카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반면 한국은 아프리카의 데이터와 인적 자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양측의 협력을 기반으로 아프리카는 AI로 경제 격차를 줄여간다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 농업장관회의를 강화하고 관세, 통계 분야 등의 고위급 협의체도 구축하기로 했고요.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 지원을 위해 한국의 FTA 체결과 디지털 정부 운영 경험 등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지난 분기보다 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도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일본에 제쳤습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직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1.8% 성장했고 건설 투자도 회복되면서 지난 분기보다 3.3% 증가해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 성장도 눈에 띕니다. 건설업이 5.5%로 가장 많이 성장했고 농림어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0.9%씩 늘었습니다.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직전 분기보다 2.4% 늘면서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소득 등을 모두 합쳐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국은행은 1분기 국민소득 증가는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무역 손실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구조 등을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개정통계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주요 경제통계 지표들이 일제히 개선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기존 3만 3천여 달러에서 3만 6,194달러로 늘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이탈리아보다는 낮으나 대만하고 일본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통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1인당 GNI 순위가 한국보다 현재까지 파악한 숫자로는 낮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처음 3만 달러를 넘긴 시점도 2017년에서 2014년으로 3년 앞당겨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선진국 평가 기준이 되는 4만 달러 달성도 가까워졌다고 봤습니다. 환율이 안정된다는 전제 아래 수년 내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는데요. 석유 매장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대표가 입국했습니다.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브리핑을 열고 석유 매장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동해 심해 탐사 자료를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은 겁니다. 5일 오전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입국했습니다. 아브레우 대표는 한국석유공사의 요청으로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레우 대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한국을 직접 찾았다며 검토한 것들은 과거 깊이 있게 분석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일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석유가스전에 대해 설명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이 이달 중 재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군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미국 전략폭격기가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서북도서 일대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이 이달 중 재개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가 완충구역으로 설정돼 그간 서북도서 K9 정례 사격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효력이 4일부터 정지되면서 서북도서 내 K9 사격 훈련을 약 6년 만에 재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육군도 군사분계선 5km 이내 포사격 훈련을 이번 달 중 다시 시작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육군은 해당 지역 내 훈련장은 언제든 훈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대별 훈련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7년여 만에 미국 전략폭격기가 합동 직격탄을 투하해 정밀 타격 능력을 시연했습니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을 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우리 공군의 F-35A, F-15K 전투기와 미국 F-35B,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재확인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이행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통합방위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과 GPS 교란 공격 등과 관련한 국민안전 보장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통합방위본부는 북한 도발에 대비한 기관별 능동적 대응책을 구비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위해 전격적인 유화책은 내놨지만 아직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째 이어지는 전공의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정부가 출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행정처분도 거두겠다고 한 겁니다. 수련 기간과 시험 일정을 조정해 복귀 후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시험을 먼저 응시하고 이탈 기간만큼 추가 수련하거나 수련을 먼저 마친 뒤 추가 시험을 보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연차별로 다 좀 사정이 다릅니다.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복귀하면 이 수련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는 없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제 기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또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전격적인 유화책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단체 대표는 정부 발표 이후 본인 SNS에 퇴직금은 준비되셨겠죠라고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달라진 건 없다며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미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체 전공의 출근율은 7.4%로 나타났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의 출근율은 각각 3.3%와 8.7%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보건의료단체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건 정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의사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치를 이어갈지 대화 국면을 열 건지 전환점에 있다며 100일 넘게 견디며 버텨온 환자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 추진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일 집단 행동 방법과 돌입 시기 등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자연재난은 물론 복합재난과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두 번째 레디코리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급변풍으로 인한 여객기 사고 대응을 점검했는데요.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0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돌풍에 밀려 활주로를 이탈한 것을 가정한 상황. 지상 승객용 버스와 충돌하면서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기장이 관제탑에 사고를 보고하고 승무원은 자력 탈출이 가능한 승객을 빠르게 대피시킵니다. 공항 관제탑이 공항 소방대에 출동을 요청하자 공항 소방대는 3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 화재 진압을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이 분당 6,000리터의 물과 거품을 뿌리며 기체에 난 불을 끄고 소방대원은 승객 대피 경로를 확보한 뒤 사고 여객기와 버스에 진입해 다친 승객을 구출합니다. 지금 제 뒤로 여객기 화재 사고에 대응하는 올해 두 번째 레디코리아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 차량 등 장비 59대와 21개 기관 350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에서는 급병풍으로 인한 여객기 사고 대응 체계를 실전처럼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임명대피뿐 아니라 신속 동료구조팀을 투입해 여객기에 고립된 소방관을 구출하고 119 항공대 헬기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해 복합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실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인 대응 태세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에 고속도로 터널 사고에 대비하는 레디코리아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계속된 레디코리아 훈련을 통해 새로운 재난 유형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현충일, 이번 추념식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오전 10시 추념식에 맞춰 묵념 사이렌이 전국에서 동시에 울리고 백마고지 전투 참전 용사가 먼저 간 전우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소개됩니다. 최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됩니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시민 등 약 5,000명이 참석합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6일 오전 10시 추념식에 맞춰 1분간의 묵념 사이렌이 전국에서 동시에 울릴 예정입니다. 이번 추념식에선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를 주제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6.25 참전유공자 이승초 씨가 사냐에 잠든 전우를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가 소개됩니다. 편지 전반부는 영상으로 후반부는 백마고지 참전용사 후손인 육군 박희준 중사가 무대에 올라 낭독합니다. 국가유공자 증서는 올해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은 소방교 등 4명에게 수여됩니다. 이후 진행되는 추념 공연에서는 크로스오버 그룹 크레즐과 국방부 성악병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내 소년 시절을 합창하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했던 국가유공자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이번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해 제98주년 6.10 만세운동 기념식과 제74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 등 정부 기념행사를 국민과 함께 정성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 살아있는 문화로 정착되어 전 국민이 보훈으로 하나 되는 국민 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보훈부는 범정부적 추모 행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려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혹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아시나요? 국내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객을 늘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인데요.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숙박, 식음, 체험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서비스 운영 지역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숙박, 식사, 쇼핑,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인받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기존에는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 정선, 충북, 제천 등 15곳 뿐이었는데요. 6월부터 전북, 무주, 전남, 영광, 경북, 안동, 경남, 합천, 부산, 서구 등 19곳이 추가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사용하면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 가평군 가평 브릿지 짚라인 체험 20% 할인, 충북 영동군 일라이트 호텔 30% 할인, 경북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 20% 할인 등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KTX 할인까지 제공합니다.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에 인근 20개 역에 정차하는 KTX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3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의 KTX 열차는 코레일 누리집과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6월 30일까지 구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한 후에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를 선택하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발급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요. 발급받을 지역만 선택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전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땐 방문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QR코드를 찍고 페이지에 접속해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34개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본인의 거주지와 같은 지역은 제외됩니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번 6월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함께 우리나라 구석구석도 여행하고 또 다양한 혜택과 재미까지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Take your breath away and you feel yourself suffocating. Does the pain weigh out the pride and you look for faith?
When you're at the end of the road and you lost all sense of control and your thoughts have taken their toll, when your mind breaks the spirit of your soul, your faith walks on broken glass, and the hangover doesn't pass. Nothing's ever built to last. You're in ruins. 121 guns. Lay down your arms. Give up the fight. 121 guns. Throw up your arms into the sky. You and I. Did you try to live on your own when you burned down the house at home? Did you stand too close to the fire like a liar looking for forgiveness from the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거나 구름 많고요. 강원 내륙은 소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는 낮 동안 약간의 비가, 강원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오전에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0도, 대전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24도, 강릉 25도로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전주 29도, 대구 30도로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상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